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인코텀즈 2020의 앞에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개정된 내용들 그리고 인코텀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들 전부 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또 앞으로 남은 인코텀즈 내용들 조건들을 진행할 때 한번 이제 되살려서 떠올려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코텀즈 2020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인코텀즈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의 내용 총 11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1가지가 처음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 7가지, 그리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 4가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엑스웍스, FCA, CPT, CIP, 그리고 DAP, DPU, DDP까지는 이렇게 7가지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이고, 그 다음으로 FAS, FOB, CFR, CIF 이 4가지는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다시 한번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11가지에 대한 내용들, 위험과 비용 그리고 보험을 가지고 주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CIF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CPT에 대한 내용부터 총 DDP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IF에 이어서 나오는 게 CPT입니다. Carriage Paid to 해서 캐리지에 대한 내용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캐리지는 복합 화물 운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CPT 같은 경우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하는 규칙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C로 시작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랬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림을 통해서 볼 때도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은 어디까지고 비용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FAS 그리고 CFR, CIF 이런 내용들, 특히나 FOB나 FAS 같은 경우 해상이나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될 때는 사실상 어땠어요? F로 시작하는 조건들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한 곳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또한 지정 항구라는 목적으로 지정 항구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자, CPT가 되면서 지정 목적지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역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딘지 구분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명확하게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CPT 같은 경우는 캐리지라는 운임이 들기 때문에 운송인을 만날 때까지는 위험을 부담하면 됩니다. 운송인 만날 때까지만 위험을 부담하면 돼요.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이 뭐였죠? 화물의 인도의 의무를 그때까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그런데 비용이 어디까지냐? 캐리지, 운임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지 혹은 지정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내야 됩니다. 자, 그럼 또다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도인이 운송인을 만날 때까지 위험을 책임져서 물건을 넘겨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운송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 이동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화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 동안의 비용은 계속 누가 내고 있는 거죠? 매도인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에 대한 위험의 분기점, 그리고 실제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분기점은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난다라는 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매도인의 비용은 FCA, 프리 캐리어라고 그랬죠? 운송인을 만났을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인데, 거기에다가 어디를 추가를 하느냐?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에 합의된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FAS, FOB, CFR, CIF 이 4가지 조건은 해상에서만 사용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정 목적 항, 지정 목적 터미널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 자, 이 지금 나오는 CPT 조건은 뭐예요?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딱 잡힌 특정한 그 지점, 그 목적 지점까지 운임을 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F로 시작하는 모든 조건들은 그 운송인을 누가 지정했었죠? 매수인이 운송 수단을 지정하고 운송인을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그 운송인을 만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만 부담할 뿐 그 운송인이 실제로 내가 있는 이 수입지까지 오는 데 드는 위험과 비용은 결국은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매수인 스스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그 지정된 운송수단을 통해서 매도인이 물건을 실어 놓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 물건을 놓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C로 시작하는 조건에서 매도인은 스스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뜻을 어떻게 풀이를 해보면 되냐면 carriage paid to죠. 운임을 매도인 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저렴하고 혹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기업이나 업체를 선택을 해서 그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왜냐? 매도인인 내가 운송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운송업체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그래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돼서 나간 그 지역의 특정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지만 실제로 운송인을 만날 때까지의 위험만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위험은 화물에 대한 책임, 비용은 운임 이렇게 다 책임을 지도록 한다라는 게 바로 CPT 조건입니다. 그래서 C로 시작하는 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강조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CPT 조건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냐? CIP니까 보험료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CPT 조건과 동일해요. 위험의 분기점은 캐리어, 운송인을 만나면 위험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지정 목적지까지 드는데 가는데 모든 비용, 캐리지를 다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인슈어런스, 보험료를 매도인이 역시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 CIP 조건을 사용하면 반드시 내야 되는 거, 그리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밑에 내용 볼게요. 자, 매도인의 비용, CPT 플러스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 목적지까지 가는 데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CPT 조건과 동일한데 보험료만 더 낸다는 얘기죠. 인코텀즈 2020 조건부터는 CIP 조건 사용 시 매도인이 ICCA의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자, 개정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CIF일 때는 ICC, Institute Cargo Clause라고 부르는 협회 적하 약관, 이 약관이 보험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 B, C 조건, A가 가장 담보 조건이 크고 B와 C 순서대로 내려가는 건데, 자, 이때 CIF일 때는 ICC 조건만 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최소 담보 조건. 그런데 CIP일 때는 ICCA 조건, 최대 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CIP 조건을 사용을 하면.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향후의 시험에서는 이전까지도 물론 많이 나왔지만 CIF와 CIP, 특히나 CIP 조건이 시험에서 많이 등장할 거라 예상이 돼요. 그 이유는 명백하죠. 2020 버전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IP 조건은 매도인이 반드시 ICCA 조건, 최대 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해야 된다.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CIF 조건을 설명할 때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자, 여기는 설명은 없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CIF 조건일 때도 매도인이 cost and insurance and flight이기 때문에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험 계약자로 하여서 수출지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죠. 그리고 보험 계약 당시에는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해서 보험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싣고 나면, 자, CIP 같은 경우는 운송인을 만나고 나면 운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피보험자를 누구로 하는 거죠? 바로 매수인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 계약들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게 지정이 되지만 이런 인코텀즈 거래에서는 보험을 들 의무가 있는 CIF나 CIP 거래상에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고 실제로 위험의 분기점이 CIF 조건에서는 FOB처럼 프리 온보드, 온보드 했을 때 끝나고 CIP 조건일 때는 운송인을 만났을 때 끝나기 때문에 그 운송 구간에 대한 책임을 매수인이 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을 위한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IF, CIP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시험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겠죠. 그 다음은 DAP입니다. Delivered at Place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D 조건이 나왔네요. 그리고 C 다음에 나오는 조건이죠. C 조건일 때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랐어요. 그런데 D 조건부터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똑같습니다. 원래 인코텀즈 2020에서는 E, F, C, D 조건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DAP는 도착 장소 인도입니다. 매도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도인 너가 delivered at place 그 장소까지 물건을 인도를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물건을 챙겨서 수출지, 그러니까 즉 수입지에 있는 그 합의된 지정 목적지까지 물건을 들고 가서 거기서 인도를 해주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해서 물건을 싣고 나가서 수입지까지 가야 하는 조건이에요. 이전에 C 조건, C로 시작하는 조건들은 지정 목적지나 목적 항이 대부분 어떤 그 운송의 경계점에서 끝났는데 D 조건인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지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D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DAP 조건이기 때문에 운송수단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하든지 일단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차를 이용해도 되고 항공기를 사용해도 되고 선박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그림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거랑 조금 다르죠. 이 오른쪽 끝에 매수인 쪽에 지금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정한 양 당사자 간의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을 안고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입자에게는 굉장히 편하지만 매도인에게는 상당히 힘든 조건 중에 하나죠. 자, 매도인의 비용 해서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도착 후 지정 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 임의 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동시에 종료가 된다. 자, 이거를 포인트로 제가 글씨 색깔을 바꿔놨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에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많이 오해를 하시죠. 지정 목적지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물건을 거기까지 가서 내려놓고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DAP 조건일 때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이동을 하지만 실제로 그 물건을 내려놓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싣고 간 운송수단에 물건이 실린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나와서 수령을 해야 되는 거죠. 지정 목적지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DAP도 시험에서 역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바로 뒤에 나올 DPU와 함께 양하, 물건을 내려놓는 작업을 양하라 그러죠. 양하 작업을
안 하냐 하냐 혹은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시험에서 지나가면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AP라고 부르는 거는 지정 목적지까지 가는 조건인데 지정 목적지까지 갈 때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 그 지정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물건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싣고 간 그 운송수단에 실린 채로 그대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매수인이 충분히 그 물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하에 둔다면 이거는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을 들여서 의무를 다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DAP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DAP 조건은 마지막 설명해 보시면 복합운송이기 때문에 지정 목적지가 내륙의 어느 지점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항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복합운송이기 때문에 통상 지정 목적지라고 했을 때 어떤 내륙의 한 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해상 운송을 하는데 다른 복합 육상 공로 운송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냥 어느 항구를 목적지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죠.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인 조건 4가지 FAS, FOB, CFR, CIF는 반드시 해상 및 내수로에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항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나머지 7가지 조건들 익스웍스부터 DDP까지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어느 지점이든 상관이 없다.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AP는 위험과 비용의 지정 목적지까지 delivered at place 그 장소까지 인도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시 D 조건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DPU입니다.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이 되면서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이라는 조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DPU라는 조건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자, 전체 11개 내용에서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들어왔죠. 이 들어온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DPU입니다. Delivered at Place. 그리고 뭐가 추가가 됐냐? Unloaded입니다. 자, load 하면은 물건을 실는 걸 얘기하고요. unload 하면은 물건을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delivered at place. 자, delivered at place까지만 딱 보면 뭐예요? DAP 조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물건을 내려놓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DPU 조건은 뭐예요? delivered at place unloaded입니다. 물건을 지정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지 양하 인도라고 부릅니다. 도착지 양하 인도. 자, DPU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Delivered at place unloaded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가 됐다. 원래 DAP 조건일 때는 매도인이 양하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양하 의무가 추가된 게 바로 DPU다. 그래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 지점에서 매도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이게 바로 DPU다. 자, 그럼 이 조항이 왜 생겨났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DAT나 DAP 조건을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이라는 조건이 왜 사라졌냐면 실제로 수입지에 있는 터미널이나 항만까지 매도인이 물건을 들고 갑니다. 들고 가가지고 자, DAT 조건일 때는 물건을 내려놨어야 돼요. 터미널에. 자, 그런데 물건을 터미널에 그냥 딱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매수인이 그 물건을 수령하기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어디 창고에 넣어놨는지 혹은 그냥 진짜 터미널에 그냥 어디 한 구석에 놨는지 이런 정확한 지점을 선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적지나 지정 장소를 딱 정하기 위해서 일단 place라는 단어, DAP 조건을 딱 넣어 놓은 다음에 place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DAT와 똑같이 터미널에다가 내려놨던 것처럼 그 목적지 장소에서 내려놔라. 그리고 매수인이 이거를 본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매수인의 임의 처분이라는 말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수인이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PU일 때는 목적지까지 갔을 때 매수인이 그 물건을 수령을 해서 자신이 직접 그 장소에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그걸 다시 다른 데 실어서 갈 때는 본인의 비용으로 본인이 다른 운송선에 실어서 가야겠죠. 결국 매도인은 뭐예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 드는 위험과 비용만 책임을 지면 되더라. 그래서 이게 DPU 조건입니다. 도착지 양하 조건. 그래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 목적지까지 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하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DPU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DDP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11개 조건 중에 가장 마지막 조건이고요. DDP입니다. Delivered Duty Paid입니다. 자, 원래 듀티가 의무 같은 것들을 이제 듀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 나오는 듀티는 관세를 얘기합니다. 관세. 그래서 Delivered Duty Paid. 자, 인도를 해라. Delivered 해라. 그런데 듀티를 paid 해라. 관세를 지급해라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엑스웍스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 엑스웍스의 내용일 때는 매수인이 수출지에 와서 본인이 직접 수출 통관을 하고 자신의 나라로 갔을 때 또 수입 통관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DDP는 뭐냐?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해서 운송을 해서 수입지까지 갑니다. 매수인이 있는 지역까지 간 다음에 그 매수인의 지역에서 수입 통관까지 본인이 직접 하는 조건이 바로 DDP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지에 들어갈 때 내는 관세, 이것도 누가 부담해라? 매도인 너가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매도인에게는 최대 의무죠. 물건을 포장을 하고 물건을 운송을 하고 들고 가가지고 심지어 그 나라의 수입 관세, 그 나라로 물건이 들어가는 그 관세까지 내가 부담을 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에게는 최대 의무, 매수인에게는 진짜 눈앞까지 가져와 주는 거니까 최소 의무 조건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매도인의 비용 DPU 앞서서 봤었던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여기 이 비용에다가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그리고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수입 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양하 의무는 없지만 수입관세까지 내고 내가 직접 그 물건을 다 들고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실제적으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매수인이 있는 곳에다 그냥 갖다가 놔주는 거. 근데 물론 양하의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 목적지까지 매수인이 있는 그 지역까지 가야 되는 조건이 바로 DDP 조건입니다. DDP 조건. 그래서 역시 D로 시작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예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죠. 그리고 운송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점. 이거는 뭐예요? 그냥 어떤 운송수단이든 그러니까 any mode, 그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텀즈 총 11개인데요.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많은 시간을 걸쳐서 자, 엑스웍스부터 시작해서 DDP까지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엑스웍스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물건을 내놓으면 된다. 그래서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의 공장까지 가서 물건을 다 챙겨와야 된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였죠? 유일하게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하는 조건이 엑스웍스였다. EXW였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FCA 조건 같은 경우는 뭐였죠? 프리 캐리어라고 불러서 운송인을 만났을 때 매도인은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을 딱 만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 운송인은 어떤 운송인이냐? F로 시작하는 모든 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FAS입니다. FAS는 Free Alongside Ship이었죠. 선측 인도 조건이라 그래서 반드시 벌크 화물에만 주로 사용을 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배가 있는 항만까지 들어가서 그 배의 측면에다가 물건을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매도인은 그 의무를 다 한 겁니다.
모든 의무와 비용을 다 본인이 들여서 하면 거기까지만 딱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설명드릴게, FAS 조건 같은 경우는 배가 항만에 정확하게 딱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항만 밖에, 항만이 아니라 항만 바깥쪽에 따로 계류가 되어서 배가 메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항만에서 부선이나 다른 배를, 바지선 같은 것들을 띄워서 물건을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 배 옆으로 가는 모든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해요? 당연히 선측까지 가야 되니까 매도인이 이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한다는 거. 부선료라든가 바지선 비용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B 조건, FAS 조건과 더불어서 FOB 조건도 해상에서 그리고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free on board, 배에다가 물건을 적재를 하면 끝난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책임을 져라. 근데 이 배가 어떤 배냐? 매수인이 지정한 배다. 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FR 조건은 뭐였죠? Cost and Flight입니다. 그래서 역시 해상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플라이트라는 해상 운임의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모든 비용과 해상 운임은 지정 목적 항까지 내줘야 됩니다. 하지만 위험은 FOB와 동일하게 수출지에 있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아니죠. 이번에 매도인이 지정한 선박에다가 올리면 됩니다. 자, C 조건 같은 경우는 비용을 본인이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본인이 운송수단을 지정합니다. F 조건은 매수인이 본인이 해상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그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선박을 지정하는데 비용을 내는 거죠. C 조건부터는 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C 조건부터는 매도인이 지정한 선박이나 운송 모드에다가, 운송 수단에다가 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OB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되고 CFR, 거기다 CIF까지 들어가면 보험료만 추가가 되는 거죠. CFR 조건에서. 그래서 역시 위험은 배에다가 물건을 실는 것까지의 위험인데 비용은 지정 목적항까지 가는 비용을 모두 다 내줘야 된다. 거기다가 CIF니까 보험을 매도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서 본인이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위험 구간이 배에다가 실을 때까지가 매도인의 책임이었고 실제 위험 구간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딱 시작되면 매수인한테 피보험자로 돌려줘서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매수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CIF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20 버전에서 ICC C 규칙으로만 들어도 된다고 또다시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최소담보 조건으로 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CPT, CIP의 개념도 동일한 개념이었죠. CPT나 CIP는 복합운송에 사용하는 것이었고 운송인을 만나면 끝나는 거였는데 CPT에서 CIP 내용으로 가면 뭐예요? 뭐만 바뀌는 거죠? 역시 보험료만 내면 된다. 그리고 C로 시작하는 요 CFR, CIF, CPT, CIP 요 네 가지 조건은 전부 다 뭐다? C로 시작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DAP 조건이 있었습니다. DAP 조건은 뭐였죠? Delivered at Place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지정 목적지까지 가는 거였고 매도인이 그 위험과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한다. 그리고 신설된 DPU 조건이 있었죠. 그거는 가는데 지정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물건을 내려놔 준다. unloaded에서 DPU, 그 U가 unloaded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DP 조건은 매도인이 심지어 수입지에 있는 수입 통관까지 모두 다 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서 매수인의 앞에 지역까지 간다. 그래서 XWORKS, EXW와 반대로 실제로 EXW는 매수인에게는 최대 담보, 최대 부담, 그리고 DDP는 매도인에게 최대 부담인 조건으로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11가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인코텀즈 2010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코텀즈가 2022 개정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들은 다 2010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 FCA의 경우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 지정된 도착지까지
적하보험에 부보한다. 자, 일단 FCA 경우. FCA 경우 원래는 보험을 누가 들어야 된다라는 의무가 없어요. 그죠? CIP나 CIF일 때만 매도인이 반드시 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FCA 경우일 때 보험을 든다 하면 매도인이 드는 게 맞을까요? 매수인이 드는 게 맞을까요?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이 어디까지였죠? 운송인을 만날 때 프리 캐리어를 만나면 프리해지는 게 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송 구간에 있어서는 누구의 위험과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 물건을 사는 매수인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게 맞겠죠. 누군가의 의무는 없습니다. FCA는 당연히 의무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보험을 든다 하면 바이어인 매수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운송 구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FCA의 경우에는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 지정된 도착지까지 적하보험에 부보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CPT의 경우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 지정된 도착지까지 적하보험에 부보한다. 자, CPT는 또 무슨 조건이었죠? Carriage Paid to였습니다. 그래서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조건이었는데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 지정된 도착지까지 적하보험에 부보한다. 자, CPT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보면 되죠. CPT는 운송인 만날 때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대신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내는 조건이었어요. Carriage Paid to. 그러니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랐죠. 그래서 위험을 책임지는 거, 실제로 운송 구간 중에 위험을 책임지는 거 누구였어요? 바이어였죠, 매수인. 매도인이 보험을 빼고 나머지 비용들을 내주지만 그 운송 구간에 대해서는 매수인 스스로가 그 물건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CPT의 경우에도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 지정된 도착지까지 적하보험에 부보한다. 맞는 말이죠. 그 운송 구간을 누가 담보하느냐, 운송 구간의 위험을 누가 담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우에 따라서 거기를 담보하는데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조건이다. 이러면 자신을 위해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는 어차피 매도인이 운송인 만날 때까지만 자기가 위험을 책임지니까 그 운송인이 나한테 올 때까지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바이어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적하보험을 부보한다. 적하보험이라는 거는 선적된 화물을 얘기합니다. 어떤 운송수 안에 실려있는 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려있는 화물에 대한 보험을 부보한다, 가입을 한다 해서 보상을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3번에 CIP의 경우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 지정된 도착지까지 적하보험에 부보한다. 자, CIP는 뭐였어요? Carriage Insurance Paid to입니다. 자, 인슈어런스가 들어갔을 때 누가 보험 들어야 된다 그랬죠?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캐리지, 운임은 내줘요. 그리고 뭐도 내야 돼요? 인슈런스, 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출발하는 처음에 선적지,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보험을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를 자신으로 보험계약을 맺고요. 최초에는 피보험자도 자신으로 보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운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었던 피보험자를 어떻게 해줘요?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바꾸죠. 그러면 실제로 그 운송 구간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비록 매도인이 캐리지, 운임은 계속 내주고 있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매수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로 지정을 해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바이어가 자신을 위해서 든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지정된 도착지까지 적하보험을 부보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CIP의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CIP, CIF는 매도인이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누굴 위해서? 그 운송구간 중에 위험을 책임지는 매수인을 위해서.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지급해야 되는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가입을 한다. 그러다가 실제 운송구간이 딱 시작되면 그때 피보험자를 매수인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CIP나 CIF는 셀러가, 물건을 파는 매도인이 바이어,
물건을 사는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자, 그리고 CIP가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게 하나가 더 있었죠. CIP일 때 보험 아무거나 들면 될까요? 안 된다고 했었죠. 인코텀즈 2020 버전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CIP일 때는 ICCA 최대 담보 조건으로 들어야 되고 CIF일 경우에는 최소 담보 조건으로 ICCC로 들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기억하시고 3번의 내용은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셀러가 바이어를 위하여 지정된 도착지까지 적합보험에 부보한다가 되겠네요. 자, 4번도 볼게요. CIF의 경우 셀러가 바이어를 위하여 도착한까지 적합보험에 부보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CIP나 CIF는 뭐예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도착지까지 혹은 도착한까지 보험에 드는 게 맞죠. 추가한다면 CIF는 ICC 조건, 최소 담보 조건으로 그대로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ICC만 들면 되도록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인코텀즈 규칙에서 CIF의 경우에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하여 지정된 도착지까지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 단 인코텀즈 2010에서는 최소 담보 조건 ICC 조건을 담보하면 되지만 2020 버전부터는 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ICCA 조건을 담보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자, 그리고 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또 다른 조건인 CIF 조건에서는 ICC 조건을 그대로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실제 2020 문제가 나오면 개정된 내용들 위주로 계속 문제가 출제될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사실상 정확하게 알고만 계시면 역시 보너스처럼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텀즈 201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20에 한번 빗대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에 인코텀즈 2010은 국내 매매 계약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인코텀즈는 국내 매매 계약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2010 버전부터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내와 국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2번에 엑스웍스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적입할 의무가 없다. 자, EXW 뭐였죠? 공장 인도 조건이었습니다. 매도인은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공장 앞에 물건을 두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매수인은 그 물건을 가지러 와가지고 직접 수출 통관을 하고 자신의 국가의 수입 통관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매수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 바로 이 EXW였죠. 그래서 매도인은 운송수단에 적입해주거나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앞에다가 꺼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놓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FOB나 CIF 조건은 부적절하다. 자, 컨테이너 운송을 할 때 물건을 실제로 온보드에 실는 거.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운송보다는 일반 적하 그 벌크 화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B나 CIF 조건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에는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외항에 정박한 본선까지의 부선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Free Alongside Ship이에요. 선측 인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선측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외항에 정박해 있대요. 우리 내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외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바지선이나 부선 같은 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그 배가 있는 곳까지 가는 모든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부담을 매도인이 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렇죠? 선측까지 인도하는 게 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매도인은 외항에 정박한 본선까지의 부선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부선료를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FAS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까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본선의 선측까지 이동할 부선 사용에 대한 부선료를
부담해야 한다. 부선이라고 하면 이제 물건을 실 수 있는 작은 배, 물론 작다고 해서 굉장히 작은 배는 아니지만 작은 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다가 싣고 예인선이나 끌고 가는 배들을 통해서 본선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본선 옆에, 본선 근처에까지는 물건을 가져다 놓는 게 매도인의 의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인코텀즈 FAS 조건에서 막 이런 설명까지는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잘 안 봅니다. 근데 이런 걸 문제가 냈을 때도 FAS 조건이라는 게 선측까지는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선측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FCA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 왜냐하면 운송인을 거기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F로 시작하는 모든 조건들은 뭐였어요? 매수인이 운송수단을 지정해서 운송인을 지정해서 매도인 보고 그 운송인한테 물건을 넘겨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다. 2번에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매수인의 집화용 차량에 적재하여 인도한다. 자, 이제 FCA를 설명할 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매도인은 프리캐리어, 운송인을 만나면 돼요. 근데 운송인이 내가 있는 지역까지 와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운송인 만나러 올 때 싣고 온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있죠. 차에서 물건을 꺼내서 그 집화적재 차량에다가 실어줘요. 왜? 운송인을 나 있는 곳까지 보내줬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있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 만나게 되면, 구내가 아닌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오랫동안 싣고 왔고 운송인은 조금밖에 안 왔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린 상태로 그냥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매수인의 집화용 차량에 실어줍니다. 자, 3번에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 이외의 장소인 경우 물품을 적재한 차량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함으로써 인도한다. 자, 볼게요. 구내인 장소인 경우 물품을 적재한 차량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을 함으로써 인도한다. 그래서 반입된 차량으로부터 양육할 의무는 없지만 반입은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내일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만났을 때 물건을 실어준다. 근데 그 실어주는 차량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자 운송수단이다. 그래서 구내일 때는 실어주지만 구내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물건을 실어줄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4번에 매도인이 지정 운송인의 인도한 물품에 대해 매수인이 수출 통관 의무를 부담한다. 자, 매도인이 지정 운송인의 인도한 물품에 대해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한다. 우리가 EXW, X웍스 조건일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매수인이 전체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부담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수출 통관 같은 경우는 EXW 조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CA 조건일 때 수출 통관 의무를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FCA 조건일 때 구내와 구내가 아닐 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운송인을 만나는데 그 운송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고, 수출 통관의 의무는 X웍스, EXW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은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CIF 가격 조건에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또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CIF 가격 조건 우리 이제 잘 알고 계시겠죠? 매도인이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고 해상 운송에서 사용하는 조건이고 C로 시작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고 이런 조건인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수출지에서 필요한
수출 통과 및 허가를 득해야 한다. 자,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XWOX, EXW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수출 통과는 누가 한다?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맞는 얘기죠. 수출지에서 필요한 통과는 전부 다 매도인이 해야 합니다. 자, 2번에 계약 물품에 대하여 최소한의 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자, 이게 원래 기출문제에서는 틀린 답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0 버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자, CIF는 매도인이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서 계약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적하보험에 부보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ICC C조건 혹은 최소담보조건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냥 최소담보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자. CIF는 ICC C조건으로 들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기 위해서 2번의 내용을 조금 살펴봤고요. 3번에 보시면 보험금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과 동일해야 하지만 자, 보험 금액, 우리 보험금 설명을 드렸었죠. 보험 금액은 뭐죠? 보험 가액이 있을 때, 실제로 어떤 물건 하나를 내가 보험에 든다 했을 때 그 물건의 시장 평가액이 보험 가액이었죠. 그럼 이 보험 가액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을 드느냐,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금액이 얼마냐를 정하는 게 바로 보험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물건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칠 때 이거는 시장에서 매겨진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이죠. 근데 내가 이 1,00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 때 이 1,000만 원짜리가 없었을 때 나는 1,000만 원을 보상받겠다. 아니면 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부담되니까 1,000만 원짜리지만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500만 원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대신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겠죠. 근데 실제 물건은 1,000만 원이지만 내가 이 물건은 너무 소중한 거여서 보험료 부담되는 거 상관이 없다. 나는 2,000만 원을 보험금액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초과 보험도 들 수 있죠. 그래서 보험 가액에 대해서 가입한 최대 보상 한도액이 바로 보험 금액이죠. 그래서 보험 금액은 매매 계약에서 약정된 대금과 동일해야 하지만 보험의 통화는 매매 계약의 통화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인코텀즈 조건에서는요, CIF 조건에서 특히나 CIF, CIP 조건에서 보험 금액에 대해서 약정된 대금 금액과 동일한 게 아니라 110%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보험 금액은 110%까지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1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 뒤에 내용은 자, 보험의 통화는 매매 계약의 통화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보험의 통화도요. 실제 매매 계약을 하는 그 통화, 뭐 달러면 달러, 엔화면 엔화, 원화면 원화 이런 대로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통상적인 화폐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과 동일한 걸로. 그래서 3번은 옳지 않겠고요. 4번에 본선의 물품의 적재를 마친 후에 선박회사로부터 선화증권을 입수한다. 물건을 일단 선박에다가 실으면 수출업자, 즉 매도인은 내가 선적한 화물이 이런 겁니다 라는 증명서를 선사로부터 발급을 받아요. 그게 바로 선화증권, 선적된 화물에 대한 증명서라 그랬죠. 혹은 증권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입수, 받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화물을 실었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체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인코텀즈 2020부터는 CIF 조건일 경우 ICCC 또는 이와 유사한 보험 계약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험 금액은 최소한 매매 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 계약의 통화는 매매 계약의 통화와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CIF도 역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CIP와 CIF 둘 다 보험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에 대한 거는 매매 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보험 계약의 통화는 매매 계약의 통화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코텀즈 2010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해서 나온 문제였어요. 빠르게 한번 볼게요. 1번에 FCA의 경우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 적합보험에 부부한다. 자, 보험의 의무가 매도인에게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운송 구간을 직접 책임을 지면서 가기 때문에 매수인인 바이어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 CPT의 경우 carriage paid to입니다. 위험은 운송인을 만날 때까지, 매도인의 위험은 운송인을 만날 때까지지만 비용은 지정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의 운임을 다 낸다 그랬죠. 그래서 carriage paid to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바이어가 셀러를 위해서 적합보험에 부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이어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왜?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 운송인을 만날 때 끝나니까 그 운송인으로부터 나한테 올 때까지의 위험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비용은 매도인이 내주지만. 그래서 바이어가 스스로를 위해 적합보험에 부부한다가 맞겠고요. 2번 틀리고요. 3번에 CIP의 경우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자, CIP나 CIF는 다 뭐예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가입을 한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4번에 CIP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다면, 자, 적합보험은 최소 담보 약관으로 부부하면 된다. 원래는 인코텀즈 2010에서는 이게 맞았어요. 근데 제가 체크해 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CIP가 인코텀즈 2020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ICC A 조건, 최대로 많은 양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뒀죠. 그렇기 때문에 CIP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적합보험은 최대 담보 조건으로 부부해야 된다라고 말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PT의 경우 바이어가 셀러를 위해서 드는 게 아니라 셀러가 자신을 위해서 드는 거고요. CIP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다면 적합보험은 최대로 ICC-A로 가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 인코텀즈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하여 보험을 부부하는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가 매도인이 들어주는 거거나 자기가 스스로 드는 거지 매수인이 남을 위해서 드는 보험은 없어요. 매도인을 위해서. 그리고 인코텀즈 2020에서 CIP 조건에서는 최대담보 ICC-A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한 보험을 부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텀즈에서 자, FCA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볼게요. 물품에 지정된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 경우에는 이거 계속 봤던 내용이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매도인의 구내 장소까지 들어와 준다면 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라 그랬죠?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의 적재 책임을 부담한다. 물건을 실어주란 얘기입니다. 구내까지 와줬으니까 운송인이. 그런데 기타의 경우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어떤 상태로? 운송수단에 실린 상태로 내가 물건을 그냥 들고 가서 실제로 운송인을 만나기 위해서 물건을 실어서 가잖아요. 그 실은 상태로 그대로 그냥 운송인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은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그냥 양육이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임의 처분하에 놓인 때이다. 자, 임의 처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FCA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매도인이 원래는 운송인을 만나면 딱 끝나는데 그때 운송인을 만나는 지점이 구내다, 가까운 지점에 있다. 그러면 그 운송인,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그 집하 차량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옮겨주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이외, 구내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바깥에서 만나거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내가 운송인을 만나기 위해서 싣고 갔던 그 차량이 있죠. 그 차량에서 그냥 이제 내릴 준비만 딱 해놓고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운송인이 직접 물건을 자신의 차로 옮겨 실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CA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이 내용도 역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물품에 지정된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지정 운송수단의 적재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육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임의 처분하에 놓인 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들 우리가 인코텀즈에 대한 11개의 조건을 다 살펴봤습니다. EXW부터 시작해서 DDP까지 가는 조건들 너무나 많았지만 간단하게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11가지의 조건을 운송수단에 상관없는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조건으로 7개와 4개로 나눈다. 그래서 원래 2010 버전에는 E 버전, 그러니까 E 조건, 뭐 D 조건, F 조건, C 조건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면 이전에는 2010, 2020 버전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다? 이게 이제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를 7개, 4개로 나누었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보험이 있는 조건들 내용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IP와 CIF 둘 다 C 조건이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다른 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보험은 전부 다 매도인에게 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CIP와 CIF는 셀러가, 매도인이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이라는 조건이 사라지고 DPU 조건이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DAT 조건에서도 양화를 하는 거였지만 이제 그 조건이 삭제가 되면서 지정 목적지까지 가서 매도인이 물건을 양화해 놓은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신설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실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현재 2020 버전까지 왔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 이 11개 조건들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그 해석의 내용, 그리고 실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보험 부담의 의무, 그리고 각자 A1부터 A10, B1부터 B10까지의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가 있다는 점, 각 조건들이 어떤 물건을 할 때 활용이 되고 어느 조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들 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인코텀즈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서 무역영어 문제에서 인코텀즈 내용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